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니 왠지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잘못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또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상대방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는데 정작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참으시나요?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한번 맺은 인연은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겠지 하면서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경계해야 할 관계에 빨간불을 켜는 5가지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특정한 말의 패턴 때문입니다. 똑같은 나이를 먹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분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관계가 편안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30년간 수천 명을 관찰한 결과 그분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도 충분히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관계의 피로감도 이 5가지만 알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 공부방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말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후반전을 따뜻하게 밝히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제 동네 복지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 되신 한 어르신이 친구분과 통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저 친구 만나고 나면 맨날 기분이 이상해. 뭔가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옆에 계시던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있어. 만나기 전엔 괜찮은데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더라고. 근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끊기도 애매하고.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첫 번째 신호는 불평만 늘어놓는 말투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덥다, 비가 오면 우중충하다, 밥을 먹으면 짜다, 싱겁다. 무슨 얘기를 하든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납니다. 처음엔 그냥 푸념하는구나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듣는 사람의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되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우울감이 평균 38% 더 높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불평은 전염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듣는 사람의 뇌는 그 부정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불평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감정이 우리 것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모 씨 얘기입니다. 김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최근 들어 그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야,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 젊은 애들이 노약자석에 버젓이 앉아 있더라고. 이 식당도 예전만 못해. 반찬 가짓수도 줄고 맛도 별로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마트 가면 기가 막혀서. 김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하소연하는구나 싶어서 맞장구 쳐줬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똑같아요. 세상에 불만투성이에요. 그 친구 만나고 나면 나까지 기분이 우울해져서 집에 가는 길이 무겁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김 씨의 불평을 듣느라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남이 끝나면 김 씨는 후련했겠지만 듣는 사람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사는 68세 박은숙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의 지인은 최근 손자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이고, 요즘 대학 나와봤자 취업도 안 되는데 뭐. 등록금만 엄청 들어가고. 서울대학? 거기 나와도 다 백수 된다며? 박 씨는 말합니다. 좋은 일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찬물을 확 끼얹더라고요. 그 순간 얘기를 꺼낸 게 후회됐어요. 왜 저 사람한테 말했을까 싶었죠. 이런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기쁨을 깎아내리려 하는 거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거부하고 불평만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이상호 씨의 경험입니다. 이 씨의 친구는 늘 무릎이 아프다고 불평합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살겠어.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 이 씨가 조언합니다. 그럼 병원 가봐. 요즘 무릎 치료 잘해준대. 병원? 거기 가봤자 소용없어. 돈만 들어가지. 그럼 운동이라도 해봐. 수영이나 걷기 좋다던데. 운동?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운동을 해. 그럼 깔창이라도 바꿔봐. 충격 흡수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나이 들면 다 이래. 이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돼서 이것저것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평을 늘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갑니다. 더 이상 관심 안 가요. 이런 사람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행한 자신에게 관심과 동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지쳐서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푸념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푸념과 불평은 다릅니다. 푸념은 힘든 상황을 나누고 위로받는 것이지만 불평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입니다. 푸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미안해, 내가 또 하소연했네 하며 적당히 멈춥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지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는 데만 집중하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부정성에 고착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만나는 사람의 말을 관찰해 보세요. 대화의 80% 이상이 불평인가요? 좋은 소식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나요? 해결책을 제시하면 거부하면서도 계속 같은 불평을 반복하나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켜야 합니다. 불평의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도 그대를 들여다본다. 부정성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부정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신호는 무엇일까요? 더욱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말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한 말투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절대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탓, 무언가의 탓을 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이런 말로 시작하는 문장이 입에 붙어 있죠. 인간관계의 신이라 불리는 데일 카네기는 40년간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변명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것을 남에게 투사한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탓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약속을 어기고도 변명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1세 최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오랜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30분을 기다렸는데 친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니, 집사람이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는 바람에 못 나갔어.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나가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아니, 그게 급하게 나가야 해서 전화할 시간이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최 씨는 말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더라고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부인 탓, 상황 탓이래요. 그날 이후로 약속 잡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어차피 또 뭔가 핑계 대면서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런 사람의 패턴을 보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한 뒤 바로 때문에 탓을 하는 변명이 이어집니다. 결국 상대방은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둘째, 자기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정혜자 씨의 경험입니다. 정 씨의 지인은 최근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 씨가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애들이 문제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연락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내가 손주 교육 방침에 대해 한마디 했을 뿐인데 며느리가 발끈하더라고. 요즘 며느리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문제야.
그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손주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지. 정씨는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꽤 심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요즘 세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멀어지는 게 다 남의 탓이래요. 이런 사람은 관계가 틀어져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다. 상대방이 이해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탓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잘 될 땐 자기 덕, 안 될 땐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부천에 사는 67세 강부자 씨의 사례입니다. 강 씨의 친구는 함께 등산 모임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됐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임 만든 보람이 있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만났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래? 약속도 안 지키고 다들 성의가 없어. 우리 총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모임이 엉망이 됐어. 날씨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야. 내 탓이 아니야. 강 씨는 말합니다. 모임이 잘 될 땐 다 자기 덕분이라고 하더니 안 되니까 남 탓, 날씨 탓, 총무 탓이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실망해서 저도 모임 나가기 싫어졌어요. 이런 사람의 심리를 보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좋은 일은 자기 공으로 돌리고 나쁜 일은 남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존심을 지키려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런 사람과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명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변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정을 설명하는 사람은 먼저 사과합니다. 정말 미안해. 이런 사정이 있었어. 다음엔 이렇게 할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변명하는 사람은 사과보다 핑계가 먼저 나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또 하나 변명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정을 설명하는 사람은 다음엔 개선합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대화를 나눌 때 이런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미안해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인가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매번 다른 핑계를 대나요? 좋은 일은 자기 덕, 나쁜 일은 남 탓으로 돌리나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허물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허물을 평생 반복합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만날 때마다 핑계와 변명만 듣게 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불평으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힘들지만 사실 더 교묘하게 상처를 주는 유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고하는 척하지만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들의 말투에는 어떤 특징이 숨어 있을까요? 세 번째 신호는 남 비판하기 바쁜 말투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늘 누군가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걔는 성격이 이래서 문제야. 그 집안이 다 그렇지 뭐. 만나는 사람마다 뒷담화를 하고 없는 사람 흉을 보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뒤에서 얘기하겠구나 라고요. 미국 UCLA 심리학과에서 15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자존감이 낮았고 자신의 불만을 남 탓으로 전환하는 투사 심리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약한 사람은 남을 비판한다. 결국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없는 사람 흉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수원에 사시는 64세 한상태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동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김영자 요새 봤어? 옷 입은 거 봤어?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박순이 아들 말이야. 40 넘어서도 결혼 못했대.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래.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집 있잖아. 그 집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한대.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한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동네 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전부 남 흉보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내가 없을 때도 저렇게 내 얘기하겠구나 싶어서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얘기는 안 합니다. 항상 남의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면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남을 비판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언제 내가 비판의 대상이 될지 모르니까요. 둘째, 충고하는 척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창원에 사는 70세 윤효순 씨의 경험입니다. 윤 씨는 최근 손주 돌잔치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어머, 애가 좀 마른 것 같은데? 엄마가 밥을 제대로 안 먹이나 봐. 돌잔치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있어? 요즘은 안 한다던데. 괜히 돈 낭비한 거 아니야? 손주가 돌도 안 됐는데 벌써 핸드폰 보여줬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 발달에 안 좋아. 윤 씨는 말합니다. 충고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듣고 나니까 기분이 다 상하더라고요. 좋은 일 있어서 나눴는데 물만 끼얹는 거예요.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교묘합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쌉니다.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경험이 많아서 아는데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쁜 일도 기쁘지 않고 자신감이 꺾입니다. 셋째, 자기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는 사람입니다. 전주에 사는 66세 오미화 씨의 사례입니다. 오 씨의 지인은 최근 퇴직 후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지인이 한 말입니다. 서예요? 그거 배워서 뭐해? 돈도 안 되는데.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그냥 집에서 쉬지. 서예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손주한테 용돈이나 주지. 오 씨는 말합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자꾸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면서 남이 뭔가 하는 건 다 쓸데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렸다는 식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합니다. 내 방식이 맞아. 너는 틀렸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의심스러워지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한 사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비판과 솔직함은 다릅니다. 솔직함은 상대방을 위한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처럼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비판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넌 안 돼처럼 부정적인 평가만 담겨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그냥 기분만 나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늘 남의 단점만 보는 눈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전부 불만스럽게 보이고 감사할 일이 없어집니다. 결국 본인도 우울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대화할 때 이런 점을 관찰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흉을 보나요?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보다 비판이 먼저 나오나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고 내 잘못을 살피라. 남을 비판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이것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만 늘어놓는 말투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대화를 부정적으로 끌고 가며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잘못된 일이 생겨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 상황 탓을 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남 비판하기 바쁜 말투였습니다. 없는 사람 흉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충고하는 척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 세 가지도 중요했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더욱 교묘하고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나올 네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말투이기도 하죠.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랑으로 시작하는 말투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화가 언제나 자기 자랑으로 흐릅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나 요즘 이거 샀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처음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상대방을 의식하고 경쟁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찌푸둥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팀이 2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의 83%가 내면의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겁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불안하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대화를 자기 자랑으로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대전 사시는 63세 송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친구들과 만나서 최근 손주가 첫 돌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친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손주는 벌써 10달 때 걸었어. 의사 선생님이 발달이 빠르다고 했다니까. 우리 손주는 돌 지나자마자 말을 시작했어. 엄마 아빠 다 해. 영재래. 우리 아들 부부가 교육을 워낙 잘 시켜서 그래. 요즘 육아책도 엄청 많이 읽는데. 송 씨는 말합니다. 제가 손주 얘기를 했는데 어느새 친구 손주 자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손주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릅니다. 상대방이 뭔가 좋은 일을 얘기하면 그걸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더 대단해라고 말할 기회로 여깁니다. 대화가 아니라 경쟁인 겁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내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되죠. 둘째, 은근히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안양에 사는 68세 배모 씨의 경험입니다. 배 씨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요즘 건강 때문에 골프 다시 시작했어. 회원권이 비싸긴 한데 건강이 우선이잖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집을 샀는데 강남이야. 요즘 강남 집값 아는 사람은 알지? 나 요즘 해외여행 자주 가.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째야. 비행기 타는 게 이제 익숙해. 배 씨는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너는 못 가지? 라고 묻는 건 아닌데 은근히 비교가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있으면 내가 뭔가 못 사는 사람 같고 초라해지는 기분이에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아요. 이런 사람의 자랑에는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상대방보다 자신이 낫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어. 너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함께 있으면 늘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고 자존감이 깎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이런 신호도 있습니다. 과거 자랑으로 현재를 무시하는 사람이죠. 포항에 사는 71세 류상호 씨의 사례입니다. 류 씨의 지인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합니다. 나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인정받았어. 승진도 빨랐고 사장님이 나를 엄청 아꼈지. 내가 40대 때는 골프 스코어가 80대였어.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것도 못 쳐. 우리 때는 말이야. 이 정도 나이에 손주가 몇 명씩 있었어. 요즘 애들은 결혼도 늦게 하지. 류 씨는 말합니다. 과거 얘기만 하세요. 그것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랑하는 얘기만. 듣다 보면 지금은 별로라는 건가 싶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런 사람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이 불만족스러워서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자랑함으로써 지금의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있어도 현재를 나눌 수 없으니 공감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랑 좀 하는 게 나쁜가?
기쁜 일 있으면 나눠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자랑과 기쁨 나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나 이런 일 있었어라고 말한 뒤 상대방이 관심 없어 보이면 적당히 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도 궁금해합니다. 너는 요즘 어때? 대화가 서로 주고받는 거죠. 하지만 자랑하는 사람은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이 지루해하든 말든 자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얘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돋보이는 것만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관계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업적은 알아도 마음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랑만 하고 속마음은 나누지 않으니 진짜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대화를 나눌 때 이런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내 얘기를 하면 곧바로 자기 얘기로 가로채나요? 자랑하는 말에 은근한 비교와 우월감이 담겨 있나요? 과거 자랑만 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침묵하나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언제나 비교당하고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뇌동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늘 자신이 위에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만날 때마다 자랑만 듣게 된다면 그건 건강한 우정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불평, 변명, 비판, 자랑. 이런 말투들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유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유형은 처음엔 전혀 알아채기 힘듭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죠. 약속은 잘하는데 지키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한 이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신호는 약속은 말뿐인 말투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은 정말 잘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다음에 꼭 연락할게. 그때 시간 내서 갈게. 듣는 순간은 믿음직스럽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공수표가 됩니다.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바빴나 보다 넘어가지만 반복되면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행동심리학과에서 진행한 1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평균 3년 내에 90% 이상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즉,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약속은 잘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 지기 친구 이재훈 씨와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달 이재훈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해, 영철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 달엔 꼭 갈게. 둘째 달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감기 걸려서 못 가겠어. 다음엔 진짜 갈게. 셋째 달 아예 연락도 없었습니다. 김 씨가 전화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미안. 다음에 꼭 만나자. 김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사정이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매번 똑같더라고요. 약속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정작 지킬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뒤로는 믿음이 안 가서 약속 잡기도 싫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순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실제로 실천할 의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기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과는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고 결국 관계는 깨집니다. 둘째, 도와주겠다고 하고 잠적하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박미숙 씨의 경험입니다. 박 씨는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친구 최은주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사 날짜만 알려줘. 내가 꼭 갈게. 정말 고마워.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인데. 오케이. 토요일 아침에 갈게. 걱정 마. 이사 당일 박 씨는 최 씨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 9시, 10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며칠 후 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미수가. 그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 이사 잘했어? 박 씨는 말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죠.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변명만 하더라고요. 그날 진짜 실망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정작 사라지니까요. 이런 사람은 말로는 의리가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책임질 순간이 오면 도망칩니다. 편할 때만 좋은 말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는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연락하겠다고 하고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이죠. 광주에 사는 69세 정수진 씨의 사례입니다. 정 씨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 한명희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반갑다. 우리 자주 만나자. 그래, 좋지. 연락해. 응, 내가 다음 주에 연락할게. 밥 한번 먹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명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아이고, 수진아. 미안해.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다음에 내가 먼저 연락할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매번 내가 연락할게라고 하는데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어요. 결국 늘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건 저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쳐서 연락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자주 연락하자, 만나자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만 기다립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면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쁨이 아닙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합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다음 기회에 꼭 만나자라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엔 정말로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다릅니다.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못 지켰을 때도 진심 어린 사과가 없습니다. 미안 형식적으로 말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또 하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신뢰를 잃습니다. 처음엔 남들이 믿지 않지만 나중엔 자기 자신도 자기 말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관계는 점점 더 피상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관계를 맺을 때 이런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약속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도와주겠다고 하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사라지나요? 내가 연락할게라고 하고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나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다. 말이 화려하고 그럴싸한 사람보다 말은 투박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 5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평만 늘어놓는 말투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대화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갑니다. 좋은 일에도 찬물을 끼얹고 해결책은 거부하며 불평만 반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변명으로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잘못된 일이 생겨도 절대 자기 탓을 하지 않고 항상 남 탓, 상황 탓을 합니다. 사과보다 핑계가 먼저 나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세 번째, 남 비판하기 바쁜 말투였습니다. 없는 사람 흉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충고하는 척 상처를 줍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며 뒤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네 번째, 자랑으로 시작하는 말투였습니다. 대화를 자기 자랑으로 가로채고 은근히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함께 있으면 늘 초라해지고 자존감이 깎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말뿐인 말투였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고 사라지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를 종합하면 하나의 진실이 보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투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변명 대신 책임을, 비판 대신 격려를, 자랑 대신 경청을, 빈말 대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다. 좋은 말을 반복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말을 반복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인생 후반전,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켜야 합니다. 독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약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말, 책임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남고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에 도움되는 다음 주제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참여해주세요. 나도 오늘 주제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1번, 나는 아직 이런 일이 없었다면 2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공부방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